번째, 두 번째로 치유농업 공생농법의 이론적 근거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순환고리를 형성하는 것에 과연 이 순환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생농법과 치유농업과 여기에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유전자 학습론, 두 번째가 공진화 체계, 세 번째가 동일 영양 체계, 요것이 치유와 순환의 기본 원리로 들어가는 세 가지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들은 순환을 하고 모든 것들은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첫 번째가 유전자 학습론이에요. 우리는 유전자가 몸속에 세포 한 개당 30억 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0억 개의 유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순환이라든가 생명의 건강을 60억 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가 잘못되면, 머리가 빠지면 간에 저장된 물질을 글로 보내서 합성을 해.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단백질을 딱 만들어내서 그것을 떼어내는 거. 근데 그 단백질 합성은 유전자의 3%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97%는 뭐냐면 순환 시스템에서 어떤 걸 감지하는 것,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전달해주고, 이 체계가 97%예요. 단백질은 고작 3%밖에 안 돼요. 유전자 학습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물질은 어디서 갖고 올 거야, 반물질은 어디서 갖고 올 거야, 환경 조건, 본성,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추구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이 그 본성이라든가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변했어요. 갑작스레 빙하기가 오거나 갑작스레 온도가 뜨거워지거나, 지금 온난화 문제들 농업에 많이 떠들죠. 그러면 식물이 잎이 2년 전에 잎을 따나요, 금년도에 잎을 따나요, 내년도에 잎을 따서 동일한 사이즈의 잎을 현미경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하는 기공의 숫자가 바뀌어요. 자기가 매년, 내가 작년에 기상을 딱 감지를 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올해는 기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내년에는 기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겠구냐는 걸 유전자가 그 환경을 인식해서 내가 이번에 자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놔요. 사람들이 추위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과 햇빛이 빵빵 비치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외선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죠. 그러면 이거를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내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카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습한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유전자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여기는 내 몸에 빛이 들어와서 비타민 D부터 시작해서 영양소들이나 물질을 받아들여서 빛 에너지로 갖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햇빛양이 부족하니까 멜라닌 색소를 없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피부가 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인이나 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 달린 지역들은 뭐냐면 그곳에 들어오는 자외선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학습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뭐냐면 전달해줘요. 계속 그것을 전달해주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백인이 살고, 어떤 지역은 황인이 살고, 어떤 지역은 흑인이 사는 쪽으로 유전자가 학습을 해서 그 조건에 맞게끔 피부 색깔뿐만 아니고 코의 길이, 식물 같은 경우는 기공, 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인데 새가 날아갔건 바람에 날아갔건 어디에 딱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게 바위 위로 떨어졌네요. 바위 위로 떨어져 버리니까 무엇이 되냐면 영양분도 적고 수분도 부족하고 햇빛은 짱짱 비치는 거야. 그 전 조건에서 내가 얘를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런 조건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점점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요. 또는 줄기를 얘다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위 같은 데 있는 바위솔처럼 다육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잎을 두툼하게 하고 수분을 간직해서 자기가 학습의 결과로 무엇이 됐냐면 다육이라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 그 아메리카 쪽에 가면 우리 저 서부 영화 보면 선인장들 나오죠. 걔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야, 수분을 내 몸 안에다가 줄기에다 간직하자.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수분을 무한정 받아들여요. 선인장 뿌리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큰 선인장은 뿌리가 300m까지 나가요. 300m면 여기서 저 도로까지 거리예요. 그까지 뿌리를 딱 뻗어놔요. 그랬다가 몇 년에 한 번 비가 와요. 그러면 보름 사이에 선인장이 몇 톤이 커요. 선인장은 물을 무한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식물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인장을 사오게 해요. 선인장을 사다가 톨톨톨 얘를 털게 해요. 흙을. 기존에는 선인장을 어디다 심냐면 모래에다가 심어요. 왜? 모래에 사는 식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인장은 모래에 사는 식물 아니에요. 모래는 표면에 있고 그 밑에 돌과 흙이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 조건에서 사는 애를 우리가 심을 때 모래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모래는 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통함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잘 못 와나요. 그런데 선인장을 배양토라고 해서 물이 사막처럼 잘 빠지는 마사 같은 데다가 유기물을 풍부히 섞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면서 선인장에다 물을 줘요. 그러면 1년에 200배 정도 자라요. 선인장 자체가. 금옥이니 이런 거 이렇게 우리 2, 3천원짜리 조그만 하잖아요. 걔를 1년 동안 키우면 이만해져요. 선인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식물들이란 말이에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곤충도 유전자 학습을 해요.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찐디물이 싫어요. 그래서 농약방으로 쫄랑쫄랑 쫓아가서 진딧물 약을 딱 사다가 쫙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맞고 죽죠. 그런데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중에 0. 몇 %가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그 애들은 번식을 무한번식해요. 왜냐하면 바다에 보면 민물에 보면 물벼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들은 자기가 영양분이 많으면 뭐를 하는 거냐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냥 벌도 보면 여왕벌은 암수가 결합한 이엔 상태에 있는 게 여왕벌인데 일벌들은 N 상태예요. 그냥 여왕벌이 알을 먹기만 하면 계속 놓는 거예요. 그렇게 성에 의한 것이 안 돼도 늘어나는데 요 물벼룩이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변한 애가 진딧물이에요. 한 마리만 살아 있어도 무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농약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애가 반드시 한 마리는 살아요. 왜 사냐면 4억 년 전에 지상으로 올라왔어. 물벼룩이. 이끼류나 양치류가 있을 때 먹이가 풍부하니까 물벼룩이 글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학습이 돼 있겠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거기다 농약을 딱 치면 한 마리가 살았던 애가 숫자를 많이 늘고 났어요. 그 이후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이 늘어나서 농약을 또 치죠. 그렇게 해서 3번이나 4번을 치고 나면 진딧물이 어떻게 하냐면 저 독성 오케이, 내가 여기서 어떤 물질을 내 항체를, 그래서 농약이 딱 들어오는 거를 걔들을 뭘 해버리냐면 무로 만들어 버려요. 0으로. 그러면 아무리 농약을 쳐도 진딧물이 안 먹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곤충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자, 그게 뭐 중국에 생겼던 어디에 생겼던 얘가 쫙 해갖고 사람을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딱 가보니까 여기가 식생활이 달라요. 중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맞게끔 뭐냐면 유전자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그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그 생물이 죽는 게 아니고 그 변한 환경을 이겨내게끔 유전자가 학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뭐까지 있냐면 다른 종의 유전자를 끌어들여서까지 학습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추운 지역에 있는 어떤 식물을 먹거나 추운 지역에 있는 어떤 미생물을 먹어요. 그러면 걔들은 추위를 이기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학습해요. 그래서 무엇이 돼버리냐면 사람들이 그 추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이기는 능력을 뭘로 만들었냐면 식물에서는 돈나물 같은 다육이, 돈나물이 약으로 쓰이거나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나물을 통해서 추위를 이기는 걸 배웠고, 술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그거 바이러스 걸면 어쨌든 누룩이라고 하지만 균이라고, 그 균에서 나오는 물질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추울 때 술을 먹고 가면 안 추워요. 몸에 열이 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는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 생명력은 무한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 이론은 공진화 체계인데, 자, 그렇게 내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1억 5천조. 그 다음에 식물도 어마어마해요. 동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모든 거하고 다 경쟁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식물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동물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식물이 바이러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식물이 동물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식물이 뭘 갖고 있냐면 세균을 죽이는 방어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곤충이나 동물을 죽이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내요. 자기 학습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혼자서 다 그 많은 종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손을 잡아요. 야, 소나무 나랑 손 잡을래? 하고 제안한 애가 뭐냐면 송이균이에요. 송이균이 야,
네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냐면 땅을 팠게. 토양을 분해할게. 그리고 다른 것들이 넘어오면 내가 다른 균도 죽여줄게. 소나무 네가 자라는데 다른 풀이 있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풀 때문에 네가 먹을 영양분이 줄잖아. 내가 개뿌리를 먹어줄게. 그래서 소나무 숲에 딱 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씨앗이 발화를 많이 해요. 싹은 터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나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나무 숲 밑에는 송리균이 그 발한 애들의 뿌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식물은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런 식으로 미생물하고 식물이 무엇을 했냐면 공생을 해요. 자, 어떤 애는 질소를 고정시켜요. 콩이라는 애가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야, 저기 질소 고정균아,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너한테 집을 마련해 줄게. 그리고 자기 세포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콩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요. 콩을 뽑으면 그 밑에 보면 집이 있어요. 뿌리혹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 집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자, 바깥에 있는 질소를 그 균이 가지고 와요. 그렇게 갖고 온 균을, 그 질소를 갖고 바이러스도 먹어요. 그런데 누가 많이 먹냐면 콩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애들이 콩으로 병원균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균이 뭔 소리야 하고 뒷삼대기를 때려갖고 내쫓아요. 그런 체계가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큰 그룹을 이뤄요. 서로 완벽한 네트를 쳐요. 그래서 미생물과 식물과 동물이 함께 진화하고 한 네트를 친 걸 공진화 체계라고 해요. 이 공진화 체계를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음식을 넣어요. 음식을 여기다 버리면 썩죠. 썩으면 파리가 생기죠. 부패균이 나오죠. 독성 물질이 나오죠. 이건 공진화 체계가 아니에요. 걔들은 걔들 진화 체계예요. 해충, 부패, 요건 그 그룹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들 나름대로의 공진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을 들어가서 해구 저 밑으로 탐사선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화산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300도 이상이 고열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이러스가 자라고 균들이 자라고 거기에 갑각류들이 자라고, 그리고 머리에다 등불을 키면서 그 새우가 어디인지 잡아먹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공진화 체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기 모든 생물들은 자기 혼자서 생존을 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내가 어디 가서 민들레를 하나 뜯어 먹어요. 그러면 얘는 공진화예요.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같은 그룹 내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온 걸 뭐라 그러냐면 동일 영양 체계라고 해요. 공진화 체계에서 반대에 있는 애를 갖고 오면 몸이 상해요. 썩은 걸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공진화 체계에 있는 술을 먹거나 발효액을 먹으면 안 죽어요. 미생물하고 공진화 체계에 있고 같은 공진화 체계에 있는 애들을 먹으면 그게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과에 있는 영양분이 분명히 식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었잖아요, 비타민을. 그런데 내가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비타민이
식물에서 하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나한테 들어와서 동일하게 영양소뿐만 아니고 동일 기능 체계이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물을 키워서 먹고 약초를 캐서 먹는 거예요. 체계를, 한 생명 체계를, 이제 매직이 무슨 매직이고 못 찾겠다. 빨리 올라갈게요. 동일한 기능 체계로 가 있고, 이것들은 뭐냐면 한 개체예요.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공생농법, 치유농법의 기본 이론이에요. 이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치유농업이든 무엇이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 땅에다가 땅 파고 들어가니까 병 났더라. 그 땅이, 그 황토가 엄청난 치료력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사기꾼이 돼요. 그런데 황토가 가지고 있는 반물질의 에너지의 파동 파정이 사람하고 같아서 무엇을 해주냐면 사람 몸에 부족했던 파동 파정을 채워줌으로써 치료가 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국에서 개똥쑥 갖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요. 여자 한 분이. 우리 개똥쑥 옛날에 엄청 재배했죠. 막 사람들마다 요만한 화분만 있어도 거기다 개똥쑥 심고, 우리가 꽃을 키우는데 개똥쑥 묘적이 계속 나가. 사람들이 돈 주고 그걸 사가요. 그러면서 개똥쑥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데 거짓말이에요. 개똥쑥이 모든 병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공진화 체계하고 동일 영양 체계를 규명한 논문이 개똥쑥에서 나와요. 개똥쑥은 매년 씨를 뿌리잖아요. 일반 쑥들은 쑥군초라서 계속 자라는데 개똥쑥은 매년 씨를 뿌려서 나가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 속에 뭐가 있냐면 공생하는 미생물이 함께 살아요. 그 씨에, 개똥쑥 씨에. 그래서 개똥쑥이 딱 떨어지면 무엇을 하는 거냐면 거기서 영양물질을 자기가 이제 송유균처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개똥쑥 균이 만든 물질의 분자구조와 기능성을 체크해보고 식물 끝에서 물질을 추출해보니 분자구조부터 기능성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로 갖고 어떤 균을 죽이니까 죽고, 요걸로 갖고 어떤 균을 죽이니까 안 죽고, 그게 완벽하게 기능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여기서도 분자구조까지 동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줬냐면 노벨 생리학상을 준 거예요. 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이 규명이 됐냐면 식물은 광합성만을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생명체하고 연관돼서 그 물질들을 완벽하게 같이 쓴다. 이게 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내가 과수원을 지금 한다 그러면 올바른 발효 시스템, 공진화 체계에 있는 물질로 갖고 동일한 영양 체계를 갖춰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런 발효하는 기술 하나, 그 다음에 과수원에 심는 식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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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동일한 영양체계의 것을 내가 어떻게 꾸며놓고 내가 이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 얼마야. 이런 농업이 앞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절대적으로 현대에 갖고 있는 의학적인 한계점, 농업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그 관행농법의 한계점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건 더 이상 유지 안 된다는 건 자명해지고, 그러더라도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갈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순환하는 원시 농업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잘 인식하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 과연 어떤 거를 쓸 거냐. 나는 무농약이에요. 이거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 나는 동일 영양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뿌렸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냐. 나는 천연 물질을 뿌렸어요. 라고 표현을 할 건지, 나는 농약을 안 썼어요. 무농약이에요. 이걸 강조할 건지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는 뭐냐면, 나는 천연 물질, 동일한 영양 체계, 동일한 체계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물질로 나는 농사에다 뿌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물질로, 생명으로 뿌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저는 농약 안 썼어요. 농약 안 썼어요 하는 거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경찰이 와서 너 도둑놈이야 그러면 저 물건 안 훔쳤어요 이 얘기예요. 굉장히 방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너 물건 훔쳤어 그러면 뭔 소리야, 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야. 도둑놈이 아니고 나는 그보다 훨씬 다른 사람이야. 치유농업하고 공생농법에서 그거를 부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자, 이론적인 얘기들은 기본 요 세 가지는 꼭 생각을 하고 요거를 기억을 해둬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도 내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서. 자, 요 시간도 또 좀 쉴게요. 한마당 한마당 끊어가자고요.